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정을 했으니까 그럼 미국 시장 쉬는 동안에 유럽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곳은 이제 정상적으로 시장이 열렸는데요. 네. 대부분의 국가가 일단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스 이런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시장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진 않게 일단 마감됐습니다. 유럽 통합지수는 0.6% 올라갔고요. 독일만이 한 0.3% 내리고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 이런 쪽은 0.4에서 0.9%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와 가스 섹터가 한 4% 정도 스톡스 600 기준으로 올랐고요. 기술주는 1% 내렸습니다. 에너지 주식들이 대부분이 상승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하버에너지, 쉘 이런 쪽들이 한 5에서 3% 정도 올라가면서 일단 마감됐고요. BP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유니퍼가 구제금융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27%나 급락한 것 정도가 특징주 정도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0.8% 정도 반등하면서 지난 주말에 했던 반등 추세를 약간 다시 한번 이어가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에너지와 소재 기업이 절대 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캐나다의 상승률 탑 10을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에너지와 소재 기업이라는 거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유가는 다시 11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텍사스 중진우 기준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값은 5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 떨어지면서 1,8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정확히는 1,808달러, 9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하튼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 나오면서 지금 커머더티나 그리고 상품이라든가 농산물 가격도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네. 구리 가격 같은 것도 많이 내려가면서요.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가 가장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달러는 소폭 반등을 지속하면서 105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넘어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쉬었지만 열렸던 유럽 시장이나 캐나다 시장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기존에 계속 시장의 흐름이 이뤄왔었던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 미국의 공매도가 쌓이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주가 이제 재미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추가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매도라는 거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들의 공매도가 상당히 지금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제 불평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상황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자격 여러 가지가 이제 불공평한 것에 이슈가 많은데요. 미국은 개인들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흔하고요. 종목별 옵션 거래도 상당히 활발히 돼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바로 이렇게 공매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애널리스트들, 투자 의견도 매수도 있고 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매수 의견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의 한 93% 되는 걸 한번 제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립 의견 좀 있고 매도 의견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은 매수 의견 자체가 한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고 매도 의견도 한 10% 정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자유로운 나라는 건 좀 먼저 좀 밑에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비중이란 것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확인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이란 거는 쉽게 얘기해서 유통 주식 수가 분모가 되겠고요. 네네. 분자는 공매도 수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미국의 수급이나 이런 통계가 발표가 안 되거든요. 몇 가지 극기 예정인 걸 제외하는데요. 미국의 공매도 수량은 보름에 한 번씩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억 달러 이상의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현황, 그러니까 보유 현황이 나오는 거죠. 보유 현황이 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이후에 나오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목별로 보면 그냥 실시간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그리고 국내 기관도 여러 가지 또 분류가 나옵니다. 외국인 나오고요. 당연히 거기다 플러스로 창구란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다 나오는데 미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보면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또 우리나라도 20년 전에 이렇게 전산이 안 될 때는 우리나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쉽게 해서 주식 투자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참고적으로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에 이번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네네. MSCI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거리가 여전히 되고 있다는 점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 비중이 1.7%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모든 종목들의 공매도 비중을 중간값을 내면 1.7%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지금 보면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리세션이 뭔지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베어마켓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조정장세, 약세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하도 리세션이 많으니까 리세션에 대한 팩트체크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2020년에 팬데믹 때 워낙 짧았지만 포함해서 12번이 정확히 있었습니다. GDP는 평균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2.5% 정도까지 감소했습니다. 2.5%가 평균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평균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실업률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실업률이 평균 3.8%포인트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3% 중반 언저 되지 않습니까? 만약 평균이 간다면 7%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여기시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국내 일부 증권사에서도 미국의 지금 기업이익의 전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가 리세션이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15%가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내년이 250달러가 S&P 500의 주당 250달러가 평균 전망이거든요. 250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15%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에 대한 신뢰성에서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50달러니까 평균적으로 내리면 15% 정도 되면 한 210달러 정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가 이제 이익이 그만큼 감소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침체 기간도 뭐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평균 침체 기간이 10개월 정도였다라는 것도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기 침체 동안에 이런 사례들을 보였었다. 네, 12번입니다. 12번 정확하게 정도에서. 보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림도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조정폭과 그리고 그동안의 진행, 그러니까 GDP 하락폭과 그 리세션의 기간을 보시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 캡처해 두시고 언제라도 보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가랑 같이 영향 미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베어마켓은 이제 이미 진행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리세션에 들어갔을 때랑 리세션을 피했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리세션에 안 들어가고 지금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리세션을 피하고 그냥 소프트 랜딩 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거가 가장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락 기간은 6개월이었고요. 6개월이면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하락폭은 28%. 이것도 거의 조금 더 남았지만 이 정도라는 거고 회복 기간은 33.6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설적으로 보면 내년도 초반 정도 되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평균만 본다면요. 다만 이제 리세션을 수반한 경우에는 이제 더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거죠. 하락 기간은 20개월이고 하락폭은 38%, 회복 기간은 2년이 넘는 2년 반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37.8%잖아요. 다만 이 37.8%도 어찌 보면 견딜만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루비니 교수는 이 38%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비니 교수가 혹시 저희가 그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50%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8%랑 지금의 차이, 자기가 왜 지금 50%까지 보냐는 것은 딱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야,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가별 부채가 엄청 늘어났고 개인들의 부채가 또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국가나 개인, 사회별로, 지역별로, 기업별로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도 또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38%랑 지금의 그 당시랑은 루비니 교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안 된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준 거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딱 여러분들이 지금 베어마켓 그리고 리세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는 사람들은 이게 좀 다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침체가 왔을 때 그리고 침체가 없었을 때에 따라서 시장이 바닥 짚고 회복하는 기간이 정말 천양직차이기 때문에 침체가 안 오길 모두 다 바라지만 어쨌든 소프트 랜딩을 바라는 가운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두려움이 더 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미국 시장이 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못 들으신 분 계실 테니까 네. 실질금리 플러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질금리 얘기를 제가 한 3월부터 좀 자주 말씀드렸고 네네. 실질금리가 플러스되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금리가 뭔지부터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TV에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든 뭐 10년 물기가 어떻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네네. 금리가 어쩌다는 건 전부 다 이제 명목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랑 상관없이 약속된 금리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명목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금리는 다 명목금리인데요. 그럼 이제 실질금리는 뭐냐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것들이죠. 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이제 10%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30%까지 올라간다. 즉 물가 30%까지 올라가고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주택값이 30% 올라간다. 매년. 네. 네. 그러면 딱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아무리 금리를 하더라도 물가를 고려하면 못 쫓아가는 거죠. 돈의 값이. 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 아니면 쉽게 해서 좋은 말은 아니라고 좀 먹었지만 영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작년에 한정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그냥 영끌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값이 올라가면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우리가 주택으로 생각하듯이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계획만 잘 세우고 사람들 투자자만 있으면 돈을 막 끌어들이면 사업하더라도 가만히 쉽게 해서 부동산만 써더라도 이자를 다 나오고 남는 거잖아요. 그게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실질금리 마이너스 되죠. 네네. 실질금리가 플러스 시대가 됐다는 의미는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진짜 금리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역설적으로 지금 금리가 3%밖에 안 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물가 같은 것들이 물가를 고려하면 실제로 보면 더 비싸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실질금리 플러스 세대라고 합니다.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라고 하면 아무리 금리가 싸건 비싸건 간에 부동산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네. 집값이 안 오르면 아무리 금리를 초저금리 하더라도 집값을 왜 사겠습니까? 대충 전세만 하면 되고 월세만 조금씩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자기 돈을 다른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입니다.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네네. 되겠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겠죠. 그쵸. 사업을 해서 안 되면 망하곤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실질금리 플러스 세대입니다. 제가 흔히 좀 쉽게 이야기로는 이런 설명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네네. 다니시는 분들 임금 인상률이 만약에 3%다. 그런데 물가가 5% 올랐다. 네. 이건 실질금리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딱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분명히 나는 그 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물가 못 따라가서 나의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 그게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 반면에 임금이 5% 올랐는데 물가가 3%밖에 안 올랐다. 그랬다면 뭐 한 2% 올라간. 근데 이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 자,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딱 여러분의 보통 사람들이 지금 요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안 올라가고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가장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전통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기술주들, 소위 성장주라고 불리는 것,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성장주들이 마이너스 갈 가능성이 큰 거죠.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리가 S&P 500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고 이 세 번째가 아주 유명한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돈을 못 버는 기업의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검색하면 네.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쉽게 해서 스펙을 통했건 뭐가 됐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바로 이런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요. 마냥 많은 분들이 정말 인플레이션 여러분 진짜 걱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